보기 싫은 똥배나 이런 것들이 정리되고 이 아랫배에 있는 군살들이 확실하게 좀 크게 좀 한중록 해경궁 홍씨가 적었죠. 사도세자의 부인 중하 후오 비공 해경궁 홍씨가 적었습니다. 한중록 조선 후기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사도세자니까 몇 년도인지 볼까요? 나와있나? 자, 검색하면 나오겠지. 이게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일단, 한중록이라는 것이, 그 사도세자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한중록을 일단 보기 전에, 뭘 보고 이 작품을 접근해야 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잠깐만요. 한중록의 그 갈래 상글 수필이고 궁정 수필이고 회고록이라고 합니다. 회고록. 한중록의 갈래는 회고록. 소설이 아니죠. 수필입니다. 수필. 그리고 성격은 사실적, 체험적, 회고적. 그리고 무엇을 주로 다루는 내용이냐 수필인데 사도세자의 죽음을 다룬다고 합니다. 그리고 3대 궁정 수필이 있는데 개축일기 인현왕후전과 함께 이 한중록이 3대 궁정 수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글로 된 궁정 문학의 백미라고 합니다. 한글로 된 궁정 문학이라고 합니다. 자전적 회고의 성격을 띠고 우아하고 전화한 궁정 용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윤경홍 씨가. 자,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정조 19년 회갑 때에 친정조카 홍수영의 소청으로 쓴 순수한 회고록으로 출생부터 어릴 때 추억 세자빈으로 간택된 이야기와 입궁 이후 50년간의 궁중생활을 회고하고 있다. 정조 승하 직후인 67세 때 기록한 것으로 정조가 초년의 외가를 멀리한 이유와 순조 초 천주교박해 때 처형된 동생 홍락임의 억울한 죽음을 슬퍼하며 누명이 벗겨진 날 오기를 염원한다. 68세 때 어린 손자 순조에게 보이기 위한 것으로 정조가 말년의 외가에 대해 뉘우치고 효상이 지극했다는 사실을 기술했다. 며느리 가순궁의 요청으로 사도세자 참변의 진상을 자세히 서술하고
친정의 연루 혐의를 해명하고 있는 한중록의 핵심 부분으로 시아버지 영조와 남편인 사도세자 모두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작품은 모두 4편으로 되어 있다. 제1편은 해경부 홍씨의 어린 시절과 세자빈이 된 이후 50년간 궁궐에서 지낸 이야기인데 사도세자의 비극은 서술하지 않고 넘어간대요. 제2편과 제3편은 친정 쪽의 누명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고 제4편은 비로소 사도세자 참변의 진상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로 아니 밤새도록 안 잤나? 아니 샀다. 밥 그만 물어. 아니 밥 먹었네. 그만 물어. 어. 아빠 바쁘이다. 어, 아 인간이 쳐놓고 또 쳐먹잖아 니는. 안 그렇다. 싫어한다 안 그렇지. 자기의 친정 쪽의 누명을 호소하는 억울한 친정 쪽의 누명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죠? 그리고 어떤 것이 있느냐? 사도세자의 빈이었던 해경국 씨가 쓴 회고록으로 사도세자의 억울한 죽음과 자신의 기거한 운명을 비교적 객관적인 입장에서 서술한 궁정수필 한중록의 의의 이 작품은 비빈이라는 높은 신분 인물이 쓴 글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정계야화로서의 가치를 지닐 뿐만 아니라 공중용어와 풍속을 잘 보여주는 공중문학의 효시로도 그 가치가 크다. 문장과 표현에 있어서도 고상하고도 우아한 어휘의 사용, 절실하고도 강국한 묘사, 전화하고 품위 있는 분위기를 지니고 있어 가히 한글로 된 공중문학의 백미라 일컬어집니다. 작품 전편에는 기인다운 품위와 사실적이고 박진감 넘치는 문체를 보이며 기구한 내용을 입체적 구성에 담고 있기에 그 자체가 한편의 소설에 비기만 합니다. 또한 한중록은 국문 실기문학의 위치를 결정적으로 굳히게 해주었고 19세기 이후에 규방가사가 널리 창작되고 필수적인 교양물로 얽힐 때 국문문학의 저변이 크게 확대된 기계를 마련했고 그뿐만 아니라 국문 소설은 여성이 요구하는 바를 나타내는 것으로 흥미를 삼고 여성을 독자로 하여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여성문학으로서의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세자의 병적인 어떤 그런 발작 이런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이가 여성문학 한글로 여성이 작품을 쓰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다 이겁니다. 한중록은 역사적으로 의의가 왜 그러느냐? 사도세자 사건이 우리에게 뭐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서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왜 사도세자의 죽음은 보다는 자기의 그 친정 쪽 얘기를 많이 했느냐? 그것도 있겠죠, 그죠? 보겠습니다. 사도세자는 나는 지금 죽게 되었는데 자네는 자네 목숨과 세손의 목숨만을 걱정하니 참으로 무섭고 못된 사람이네라는 말을 했대요. 사도세자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여 자식인 세손에 대한 끈을 놓지 않으려고 굳이 세손의 휘양을 쓰고자 한 것이었고 또한 학지를 앓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세손의 휘양을 쓰고 나가려고 한 것을 부왕영주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면 죽음에서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김공씨는 세손의 휘황이 작으니 세자 자신의 것이라고 하자 사도세자가 그 말을 오해해서 이와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고 나와있네요. 자네 죽게 되는데 난 내 목숨을 이를 평소 사도세자 해공공씨의 관계가 얼마인지 못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해경공씨 입장에서는 사도세자라는 존재가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나. 그게 아니죠, 그죠? 정조를 항상 생각합니다, 그죠? 자, 남편 죽음을 바라보는 해경공씨 허시 심리는 남편인 사도세자가 죽음에 임박하여 몸부림치는 상황을 해경공씨가 지켜보며 슬퍼하고 있는 대목이다. 해와 달이 깜깜해지고 가슴이 무너지고 찢어지는 아픔에 해경공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칼을 들 정도 비참하고 암담한 마음 상태에 젖어들고 결국 하늘까지 원망하며 이러한 비극적 상황을 한탄만 할 뿐입니다. 남편의 죽음은 곧 아내의 해경공씨 자신의 죽음과 같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며 특히 남편의 죽음에 대해 어떻게 손조차 쓸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나타낸 부분에서 더욱더 슬픔을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습니다. 그죠? 사도세자 예고를 좀 보죠. 자결하라. 전하, 침전해 드실 시간이 지났사옵니다. 아비가 자식을 위해 책을 만드는데 자네 같으면 잠이 오겠는가? 왕가에서는 자식을 원수처럼 여긴다 했다. 네가 왕이 되면 할 것이다.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분심이야 어찌 다르겠습니까? 이 나라 군대가 당신들 침묵을 도모하는 곳이오. 왕은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야. 신하들의 결정을 윤호하고 책임을 묻는 자리. 예, 다 제 잘못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소. 이것은 나라 일이 아니고 집안일이다. 내가 바란 것은 아버지의 따뜻한 눈길하고 다정한 말한마디였어. 아버지가 따뜻한 눈길, 따뜻한 마음마디가 안 좋은 게 아니죠, 그죠? 사도세자에게 아버지가 따뜻한 눈길, 따뜻한 한마디를 주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근데 아들은 못 느껴요, 그걸 절대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래서 가족 그런 단편적인 부분만 보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해경공씨 같은 경우에는 남편의 죽음을 기록했대, 죽으려. 그래서 사도세자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해경공씨가 한중록을 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한번 되새겨볼 얘기입니다. 그죠? 남편으로서의 사도세자가 존재하는 겁니다. 해경공씨가 한중록을 썼다는 거예요. 단순히 사고를 친 왕세손, 왕자, 아들 다도가 아니라 내 부군 사도세자
십니다. 이런 의미겠죠. 한중록이 있다는 건. 그리고 그 기록을 세세하게 했다는 거는 한 해경궁 씨의 성격이 그대로 나타나는 건데, 세손이니까 예법에 따라서 기록을 한 겁니다. 폐손이 됐지만 자신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의 역사를 적고 기록을 했어요. 기록이라는 것은 메모하는 거죠, 메모. 근데 소설이 아니라 무슨 고통이 있어가지고 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고통이 있는데 기록을 했다는 거는 내 고통도 서술했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그죠? 그래서 조정의 사도세자의 일을 좀 진정시키려는 게 있었겠죠. 그리고 나라를 좀 흔들지 못하도록 이 사건으로 인해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걸 막으려고 했던 게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측면으로만 맨날 봐요. 조선사를. 대정, 대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광인, 효영, 숙초, 효영, 숙경, 영정, 순원, 철고순. 이렇게 역사로만 보죠, 조선을. 근데 동정문학이라는 게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이 역사적인 것도 맞지만 진짜 지금 사도세자 영화에 나오는 말이 나오는 거죠. 가정사, 왕가가 하나의 가정이라는 거. 그리고 사도세자가 왜 저런 행위를 하게 됐는지를 해경궁 홍씨가 적어놓지 않았다면 정조도 알 길이 없고 순조도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부인이신 해경궁 홍씨께서 적어두신 거죠. 근데 내용이 어떻다라는 거는 일단 생략하고요. 어떤 내용이 주로 들어있는지는 아까 설명했죠. 저희 친정적 억울함, 그리고 사도세자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다고요. 자, 다음 작품. 다음 만복사 자포기. 맞죠? 만복사 자포기. 만복사 자포기. 서포만 안 필요했네? 만복사 자포기가 아니야. 서포만 안 필요네요. 만복사 자포기가 아니라 서포만 안 필요. 헷갈렸습니다. 서포만필은 뭐냐? 김만중이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송강의 가사작품을 대상으로 삼아 우리말로 된 작품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 국문 존중의식이 뚜렷하게 나타난 평론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평론, 중수필, 비평론, 비평,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글 문학, 국문 문학을 최초로 비평한 문학, 비평문, 최초 비평문 서포만필. 언제 쓰여졌느냐 보자. 조선 숙종 때 쓰여졌다면서요. 숙종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비평문학이 발달해 있어요. 뭐 이런 어떤 그런 이 글에 대해서 어떤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분석하고 약간 이렇게 평가하는 그게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국문문학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평가를 했는지 내용 전달에 치중하는 한문학으로는 우리의 고유 정서와 우리말의 가락을 표현할 수 없으므로 우리말 문학이 진정한 문학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한문학과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는 그 한문학의 고전, 중국 고전이 다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글들을 한글, 국문문학으로 바꾸는 과정 보면은 이 책도 중국 고전이거든요. 이 책이 다 한글로 되잖아요. 고전 읽기라고. 근데 다 그 한자로 되어 있었다는 거죠. 원래는 한자. 그러니까 이런 책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김만중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니 그때 당시에 국문문학들이 이런 책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서포만필 조선 숙종 때.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평한 것이 이런 책들이 만들어질 때 한문학이 국문학으로 만들어질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에 대해서 비평한 문학이 바로 서포만필이다 이 말입니다. 김만중이라는 사람이 지었어요. 김만중이 누구냐? 이권 이책으로 된 김만중의 수필집으로 중국 제자백과의 학설 중에서 의문시되는 대목을 번역 해명한 책으로 불가, 유가, 도가, 산수, 율려, 천문, 지리 등의 구류의 학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신라 이후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유명한 문인들과 그들의 작품을 평하였고 특히 송강, 정철의 가사작품을 평하면서 국문학의 우수성을 주장한 것은 단테가 서양에서 지방어 문학을 주장하고 신곡을 지음으로써 근대문학의 첫장을 연 사실에 견줄만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작품이 서포만필이라는 작품이 그 성격이 비판적이고 비평적이고 주관적이면서 그렇죠. 무조건 한문학이랑 국문학을 비교하는데 좀 주관적이다 이 말입니다.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좀 감정도 싫고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 생각을 막 많이 넣는다는 거죠. 이 책에다가. 그러니까 좀 일기 형식일 수도 있겠네요. 자기 주관적이니까. 그래서 그런 글이고요. 김만중, 김시습과 허균의 뒤를 이어 소설문학의 거장으로 등장하여 두 편의 한글 소설 구술을 남겼다. 이것은 소설을 천시한 당대 분위기에서 국문소설의 가치를 인식한 것으로 이후 국문소설의
황금 시대를 여는데 기여했다. 특히 그는 우리말과 글의 가치를 높이 평가함으로써 문학 이론의 더 진보적인 정신을 보여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포무 입만중 국어로 표현된 문학만이 진정한 문학이라고 보고 국어 존중론에 입각한 국문학론을 주장함으로써 조선시대 비평문학의 한 획을 긋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그는 우리말을 절묘한 리듬으로 살리는 정철의 가사작품인 간동백곡, 사미인곡, 송민곡을 동방의 이소라 하여 우리나라의 참대 문장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송민곡이 우리말을 잘 살렸기 때문에 가장 뛰어났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문학과는 한자 사용이 일상화되어 있던 시대에 국어의 가치를 인식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 합니다. 또 문학을 도를 전하는 도구가 아니라 감동을 주는 것을 보고 문학의 진정한 가치를 꾸밈보다는 진실에 있음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선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한문학이 한자를 모르면 이 해석이 안 되니까 지금 그런 한문학을 국문학으로 다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한문학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이 시대 때는 그런 작업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고 있는 중인 거죠. 처음 시작하고 있는 중. 그러니까 당연히 한문학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니까 지금 이 시대처럼 책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괴리가 큰 거죠. 개입이 큰 거죠. 그러니까 한문학을 김만중은 문학이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한문학에 대해서 한문학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국문학은 엄청나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면 한문학 해석이 안 되니까. 그 이후로 한문학자들이 한문학을 해석해가지고 많이 국문학으로 만들고 또 한문학도 발전시켰죠. 그래서 요즘에 한자를 모르면 그 고전의 원문을 모르니까 한자를 알아야 되고, 한자를 알면 와, 저 사람 똑똑하다, 메리트가 있으니까. 그리고 한자를 알면 그만큼 책을 여러 권 읽는 거랑 똑같거든요. 한자를 알면. 그래서 한자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국문학의 중요성을 말했다는 겁니다. 국문학만이 문학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한문학을 무조건 배척할 게 아니라 한문학도 읽으면서 국문학도 적절히 읽어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평문을 쓸 때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 다음 시간에 비평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평이란 무엇인가? 안녕.